이 미국과 덴마크 얼핏 들으면 사이가 좋은 동맹국인데요. 근데 방금 전 발표된 뉴스를 보면 마치 덴마크가 미국의 앞길을 연이어서 가로막는 이런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그린란드에 이어가지고 2라운드 혹은 또 트럼프 대 덴마크 2차전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덴마크가 이번에 이 그린란드를 떠나서요, 파나마 운하까지도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 건지, 또 이게 왜 중요한 건지 함께 풀어드려 볼 거고요. 이 사건의 발달은 파나마 운하에서 시작이 돼요. 이 파나마 운하가 전 세계 교역의 5%를 책임지는 전략 요충지죠. 얼마 전에 파나마 대법원이 홍콩에 본사를 둔 중국계 기업의 항만 운영권 계약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계약이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편향됐다.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 쪽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이었다라는 건데, 이 결정 떨어지자마자 파나마 운하 관리청에서는 덴마크의 세계적 해운회사 머스크를 임시 운영자로 급히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이 해운회사 이름이 머스크입니다. 1999년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완전히 파나마 정부에서 이양한 이후에 중국계 기업이 쥐고 있었던 항만 운영권을 내려놓게 된 건데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과 덴마크, 겉보기에 끈끈한 나토 동맹국인데, 하지만 방금 전 파나마에서 들려온 소식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묘하게 건드리고 있다는 거. 중국을 몰아낸 자리에 미국 기업이 아니라 덴마크의 머스크가 깃발을 꽂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가리켜가지고 그린란드 2라운드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차려놓은 밥상을 덴마크가 가져간 상황, 그리고 여기에 반응해가지고 요동치고 있는 금값이랑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오늘 영상에서 이 지정학적 드라마 뒤에 숨겨진 진짜 돈의 흐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속이 시원한 뉴스였죠. 중국이 서반구까지 장악하려 했다가 좌절됐다. 워싱턴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왔고, 실제로 트럼프 측에서도 운하가 중국 손아귀에 들어간 것을 막았다라면서 반색했습니다. 이 사건에 깊숙하게 관여한 인물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신임 국무장관으로 임명한 루비오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친강경파 정치인입니다. 원래부터 상원의원 시절부터 중국이 파나마 운하 양쪽 끝을 쥐고 있다, 유사시에 운하를 봉쇄당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왔었고, 이번 판결 소식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 승리라고 평가한 것도 절대 무리가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승전보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묘한 그림자가 하나 보입니다. 파나마의 항만 운영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보시면은 미국 기업이 아니에요. 덴마크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이 물러나니까 곧바로 덴마크 머스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거고, 이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해운 1위 기업이다 보니까 능력이 검증됐고요. 파나마 측에서도 안심하고 맡겼을 겁니다. 이 미국도 중국만 아니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 이유가 뭐냐? 이 장면이 어딘가 낯이 있기 때문인 거고, 바로 2019년 당시 그린란드 사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고 싶다라고 발언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이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덴마크령 자치국인데 미국이 땅을 돈 주고 사겠다니까 식민지 시대도 아니고 정말 뜬금없었죠. 덴마크가 당연히 발끈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바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또 발끈해서 덴마크 총리랑 회담까지도 취소해버렸어요. 그 일로 양국 두 나라는 한동안 껄끄러웠었죠. 그 당시에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갔었지만 이 트럼프 입장에서 덴마크가 자기 구상을 무시하고 면박을 준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이 시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들어선 상황에서 또 한 번 덴마크랑 미묘한 충돌을 빚고 있죠. 파나마 운하 항만권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놓고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둘 다 중국을 막아냈으니까 같은 편으로 보여주고 있지만요, 막상 차려진 밥상은 덴마크 몫이 더 커 보이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덴마크가 이번에도 트럼프의 앞길을 막아섰다, 동맹국이지만 트럼프랑은 악연이다, 이런 농담 반 진담 반까지도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움직임인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표면적인 동맥 스토리랑 실제 돌아가는 판의 차이를 보셔야 돼요. 이 언론 헤드라인만 보면은 미국이 대승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동맹 덴마크가 미국을 도와서 중국을 몰아냈다, 서방의 팀워크가 발휘됐다, 이런 그림이죠. 하지만 돈의 흐름과 이해관계를 보면 조금 달라요. 이 덴마크 머스크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업 기회를 잡았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주요 항만 두 곳을 운영하면은 매출과 영향력이 막대해지죠. 이 글로벌 해운을 통제하는 힘도 커집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애초에 운하를 다시 통제하고 싶어도 파나마 주권 문제 때문에 직접 나설 수가 없어요. 이 100년 전에 미국이 건설했던 운하겠지만 20년 전에 완전히 손을 뗀 이후에 다시 관여하면은 신제국주의 논란이 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맹국이 맞게 두는 것이 모양새가 좋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영향 제거라는 1차 목표는 달성했지만요. 이 통제권 공백을 메우는 2차 이득은 덴마크한테 넘어간 셈인 거고, 물론 덴마크가 나토 동맹이니까 같은 팀이 이겼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제사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습니다. 누가 돈을 벌고 권력을 쥐었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번에 돈도 권력도 일단 덴마크 기업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이런 상황들을 미국 만세로 소비하지 않아요. 돈은 정말 정직합니다. 이 워싱턴과 파나마시티에서는 승전가를 불렀지만요. 정작 글로벌 자본시장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시장이 두려워한 혹시 모를 위험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크게 두 갈래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국의 반발 리스크입니다. 이게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한 시나리오죠. 자기랑 가까운 홍콩 기업을 내쫓아버리고 서방 기업이 운하를 맡게 되니까 가뜩이나 미국, 중국 패권 경쟁이 심한데 여기서 중남미에서 체면을 구겨버렸습니다. 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벌써 밝혔어요.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당장 홍콩 정부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대응을 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적인 보복을 시도한다거나 아예 새로운 운하나 물류 루트까지도 모색할 수가 있겠죠. 예전부터 나오는 이야기지만 니카라과의 대체 운하를 만드는 구상도 있어요. 실현 가능성은 논쟁이 있지만요. 어찌됐든 중국이 맞대응할 카드는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지역 불안정, 더 나아가서 미중 갈등 격화로 이어질 위험, 이 시장은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동맹국 간의 알력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이 덴마크가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이죠.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자기 실리를 놓치지 않는 영리한 플레이어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덴마크가 이번 일로 당장 사이가 나빠지진 않겠지만요. 이 트럼프 특유의 기질로 봤을 때 뒤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린란드 때도 거절했다고 화내던 사람인데 이번에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 환영을 하면서도 속으로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왜 덴마크가 여기다가 숟가락을 얹냐 뭐 이런 심정이겠죠. 만약에 트럼프 측에서 이걸 개인적으로 불쾌함으로 크게 받아들였다면은 이 후속 조치로 덴마크를 견제하는 움직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회사 머스크의 임시 운영이 끝나면은 미국 기업이 인수하도록 압박한다거나 덴마크랑 다른 현안에서 뻐걱거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이 동맹이라고 해서 늘 사이가 좋은 건 아닙니다. 영국, 미국도 수에즈 운하 때 크게 갈라섰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이런 동맹 내부 갈등의 불씨도 경계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파나마 운하 이슈의 파급 효과는요. 이 중국과의 마찰 심화랑 더불어가지고 서방 동맹 내부 미묘한 균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이슈인데요. 이 중국 대 미국 구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덴마크라는 이 제3의 플레이어가 의외의 변수로 떠오른 셈인 거고 정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도 한 가지 일관된 축이 있는데요. 바로 시장의 돈들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가 이거를 보셔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다시 살펴볼까요? 앞서 금값 얘기를 했었고 비트코인 말씀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짚어드려 보면은 비트코인이 올해 1월 중에 한때 거의 97,000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거의 8만 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불과 몇 주 사이에 크게 출렁였죠. 왜 그랬을까요? 이 표면적인 이유로서 언론들은 미국이 금리 동결했고 ETF 승인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그린란드, 파나마로 이어지는 지정학적 뉴스가 기름을 부은 거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위험 징후가 보이니까 단기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물러난 거고 실제로 비트코인 관련 ETF에서 1월 하순 이 한 주에 1조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금 이탈의 방아쇠 역할을 이런 국제 뉴스들이 한 면이 있다라는 거겠죠. 반면에 역으로 생각해볼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디지털 자산의 기반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 조정장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오히려 사상 최대치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오니까 기관 투자자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재빠르게 비트코인을 수십억 달러치 담았는데 이 강한 손들은 이런 조정을 기회로 활용을 한 겁니다. 즉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겁먹은 돈은 빠져나갔지만요. 길게 보는 돈은 도리어 들어왔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덜컥 겁내서 팔아버리면은 오히려 그 물량을 신념 있는 큰 손들이 가져가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항상 그런 것처럼 공포에 매도한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핵심은 표면에 휘둘리지 않고 구조를 읽는 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이 표면적인 뉴스랑 돈의 흐름, 이 대비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런 대목들이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정리해보면요. 이 뉴스에서는 A라고 말할 때 돈은 B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남들보다 이 B를 먼저 읽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번에도 뉴스 자체는 복잡했었지만 이 돈의 움직임들은 비교적 뚜렷했습니다.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위험 회피 시그널이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겉보기랑 다르게 시장은 지금 위험 자산 신호로서 받아들였구나. 그렇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이것만 이해해도 과도한 공포나 과열을 피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미국이 이겼대, 이제 안전하대 이러면서 투자 낙관론을 펼칠 때 막상 시장 지표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이제 큰일 났다, 세상 끝이다 이럴 때 정작 시장의 돈들이 슬금슬금 위험자산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면요, 공포의 저점에 팔지 않게 해줍니다. 돈의 흐름이 곧 진실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국제 지정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통화랑 금융 시스템 이야기로 귀결되기 마련인데요. 왜냐면 패권 경쟁의 본질 중에 하나가 자기 편 시스템을 표준으로 만드는 건데, 미국은 달러랑 스위프트망을 주도해왔었고요. 중국은 여기에 맞서서 위안화 블록이나 자체 결제망을 만들려고 합니다. 러시아 제재 같은 걸 보면은 스위프트에서 배제하고 달러를 틀어주는 게 아주 강력한 무기죠.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게 CBDC,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거나 아니면 탈달러에 관련된 움직임들입니다. 금을 사들이고 있는 것도 결국에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리플의 XRP는 상당히 흥미로운 위치에 있다라는 거. 민간 기업이지만 전통 금융기관과 협업해가지고 국제 송금망을 만들었고요. XRP라는 브릿지 통으로서 국경 간의 송금을 혁신하겠다는 비전을 오랜 시간 동안 추구를 해왔었죠. 재작년 당시 RLUSD라는 달러 스테이블코인까지 내놨는데, 한마디로 자기 생태계 내부 달러를 옮기는 기축 토큰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RLUSD가 벌써 14억 달러 규모로 커졌는데요. 은행들 재무 시스템에도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XRP 대신에 달러 토큰이 쓰이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요. 사실 이런 것들이 리플 네트워크가 전통 금융 속으로 깊숙하게 침투하는 본격적인 통로가 되어줄 거라는 거.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XRP 쓸 일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겠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그 네트워크가 글로벌 돈 흐름을 표준으로 쓰이냐, 바로 이 여부입니다. 만약에 RLUSD가 국제 결제의 중요한 축이 되고 그 기반이 리플 레저라면은 결국 XRP의 가치랑 쓰임새도 거기서 파생이 될 테니까요. 요즘에 XRP 관련해가지고 눈여겨보실 대목이 실물자산 토크나 RWA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리플 레저 위에 올라간 토큰화된 자산 가치가 24억 달러에서 5억 달러 가까이 무려 20배 넘게 폭증했는데요. 부동산, 주식,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들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XRP 리플 레저에서 거래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뜻이고, 아직까지 이더리움 포함해가지고 비했을 때 규모는 작지만 성장 속도는 가파릅니다. 저는 이런 흐름들이 돈의 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류의 길, 이 운하 싸움이 치러질수록 돈의 길, 결제망 싸움도 함께 뜨거워지게 될 거고, XRP가 몸담고 있는 디지털 결제 인프라 분야가 바로 그 돈의 길 싸움의 한 축이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